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제통계 2국 투입산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성훈 과장입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산업연관표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혹시 산업연관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통계인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산업연관표 중에서도 2020년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공표를 했어요. 공표를 해서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 내용에는 사실 어느 지역의 뭐 산출액이 얼마고 어디에 비중이 늘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그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릴까 했는데 사실 이게 용어도 어렵고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숫자도 많고 그거를 설명드려도 어차피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연관표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확장해서 지역산업연관표까지 한번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대해서 모든 내용은 아니고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2025년인데 이제 와서 2020년도 표를 작성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나 자료의 어떤 한계 같은 이유로 저희 표가 시차가 조금 난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관표는 매년 작성해서 공표를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지역산업연관표는 5년에 한 번 작성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인 2020년에는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공표를 했었고 이제 그 5년 후인 올해 2020년 기준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표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예시를 좀 많이 들어드릴 거고요. 그 예시를 좀 반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저희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산업연관표를 좀 보면은 여기 일정 기간 동안 국민 경제 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행렬로 표현한 종합적인 통계표라고 적어 두었는데 말이 어렵죠. 이게 보면은 잘 와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은 자동차 한번 제가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면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타이어도 들어갈 거고 어떤 철 강판도 들어갈 거고 유리도 들어갈 거고 뭐 반도체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재로 투입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역들을 모두 기록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제가 1,000억 원어치 만들었어요. 근데 중간재로 600억을 썼다라고 하면 400억이 남죠. 그럼 그 400억으로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보수도 지급하고 국가에 뭐 세금도 낼 거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영업 이익을 남기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역들을 모두 기록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구조를 보기도 하지만 자동차 1,000억을 생산을 했으면 1년 동안 그 자동차가 결국은 어딘가에 또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동차가 예를 들면은 어느 렌터카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팔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한테 팔릴 수도 있고요. 정부 기관에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해외로 수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 1,000억을 생산하는 구조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또 어떻게 팔려 나가는지까지를 한 번에 기록해 놓은 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두 줄이 의미하는 게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수요 구조, 경제 구조 분석과 산업 연관 분석에 이용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말이 어렵습니다. 산업 연관 분석이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 상호 간 연관 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제 적어 두었는데, 그 아래 보시면 어떤 익숙한 단어들이 있죠. 정책의 효과 분석 내지는 어떤 파급 효과 분석. 그래서 이제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냐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들 논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저희가 만드는 산업 연관표가 활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줄에 작성 형식은 공급 사용표랑 투입 산출표라고 적어 두었는데, 산업 연관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공급 사용표랑 투입 산출표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표의 형태는 투입 산출표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투입 산출표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산업 연관표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투입 산출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투입 산출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예시를 좀 드러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상품의 공급과 수요 내역을 한 표에 표시해 놨다라는 거고요. 이 아래 보시면은 중간 수요라고 적혀 있는 부분 아래에 농산품, 공산품, 서비스라고 적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분류의 상품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예시입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그 중간 수요 부분에 가운데에 농산품, 공산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가로 세로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행이 3개고 열이 3개인 정방행열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 부문을 중간 수요라고 부르고 아니면 내생행열, 내생부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생행열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부가가치가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최종 수요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기역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투입 산출표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 볼 텐데, 먼저 투입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이 빨간색 박스로 보이는 부분 있죠. 중간 수요부터 아래쪽에 부가가치 그리고 총 투입액이라는 것들을 이제 투입 구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게 아까 자동차를 말씀드렸을 때 앞에서 생산 부문, 생산적인 구조를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생산을 할 때 중간재가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에는 보수, 그 임금이죠. 임금이라든지 세금 아니면 영업잉여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간재와 부가가치의 구조로 분해해 놓은 것을 투입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금액들을 다 더하면은 가장 아래쪽에 총 투입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자동차 1000억을 생산한다고 했죠. 총 산출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상품별 산출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1000억을 어떤 중간재를 투입해서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부가가치 어떤 직원들한테 얼마만큼의 금액을 전달했는지, 비용을 지급했는지라는 이제 측면에서 투입 구조는 각 상품의 비용 구조로 볼 수도 있고요. 원재료 등의 중간 투입과 노동, 자본 이런 부가가치 투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 투입 금액은 결국 총 산출액이랑 같게 되고요. 총 투입액은 중간 투입과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옆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가로 방향으로도 볼 수 있는데, 가로 방향으로 보면 이제 어디로 팔려 나갔는지예요. 아까 수출이 될 수도 있고 민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팔려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렌터카 회사한테 팔려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간재로 그 상품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냥 직접적으로 소비되었는지 다른 나라로 팔려 나갔는지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을 배분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분 구조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읽었을 때는 각 상품의 판매 내역을 나타내고 다른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 수요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 수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라고 하면은 중간재로 사용된 중간 수요 금액과 최종적으로 소비된 소비, 투자, 수출이죠. 최종 수요를 더한 것을 이제 총 수요 금액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보통 총 수요 금액은 총 공급액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까 이 전에 말씀드렸던 저 아래쪽에 있는 산출액 있잖아요. 그 산출액이 국내에서 생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공급하는 금액은 국내 금액도 있지만 해외에서 사오는 금액도 있죠. 이제 수입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그 분홍색 부분 총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그 총 공급은 산출액, 국내 생산과 수입 금액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총 수요는 총 공급과 일치하는데 총 공급은 총 산출과 수입의 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넣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냥 두 개 상품만 가정해 놓은 표고요. 숫자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끼워 맞춰 놓은 표인데 예시를 들기 위해서 먼저 상품 1을 한번 보시면요. 상품 1을 세로로 읽어 볼게요. 상품 1의 산출액은 국내 산출액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3,243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중간재 투입 금액이 2,739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1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 1이 중간재로 1,385만큼 투입된 거고 상품 2는 1,354만큼 투입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인 504가 이제 상품 1의 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세로로 읽으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상품 1을 가로로 한번 읽어보면요. 가장 오른쪽을 보면 수입이랑 산출액이 있죠. 산출액은 3,243 아까 세로로 읽었을 때 가장 하단에 있는 금액과 일치하고요. 수입 금액이 1,043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총 수요 금액이랑 같죠. 그래서 총 공급을 의미하는 산출액과 수입의 합은 총 수요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총 수요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상품 1은 상품 1을 만드는데 1,385만큼 쓰였고 상품 2를 만드는데 1,050만큼 쓰였죠. 그 두 개를 합한 2,435는 중간 수요고요. 최종 수요가 1,851인데 얘는 뭐 수출이 됐던 아니면 민간한테 팔려 나갔건 뭐 정부의 소비에 들어갔건 이런 식으로 해서 1,851만큼 수요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보면은 판매 내역, 세로로 보면은 어떤 비용 구조, 투입 구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부가가치를 계속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수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의 항목으로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 그리고 고정 자본 소모, 순 생산세 네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볼게요. 피용자 보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되겠고요. 고정 자본 소모는 건물이나 기계, 장비 이런 고정 자산이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가치가 감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감모 내지는 일상적인 손실에 따른 가치 감소액을 고정 자본 소모라고 하고 있고 순생산세는 앞에 순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생산세에서 무언가를 차감해 준 건데 생산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을 할 때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정부 보조금을 차감한 것을 순생산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가가치라는 항목 하나로 합쳐놨는데 사실 저희 표를 보면은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금액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지급하고 남은 것들은 영업잉여겠죠. 영업활동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잉여분.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외생 부분 부가가치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최종 수요인데요. 팔려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소비, 투자, 수출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 소비도 민간과 정부를 구분해서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투자도 민간과 정부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재고 증감이라는 것 그리고 수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보시면 민간 소비 지출은 일반 가계에서 소비한 내역이고요. 정부 소비 지출은 정부 활동과 관련한 재화 및 서비스의 경상 지출액 정부에서 쓴 거겠죠. 고정자본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투자 역시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서 저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증감은 말 그대로 연말 재고 대비 연초 대비 연말 재고의 변동액 그러니까 뭐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재고 증감이라는 항목이 있고 수출은 뭐 다른 국가로 수출한 거죠. 예, 파는 건데 일반적인 저희가 뭐 만드는 제조품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까지도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GDP와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투입 산출표랑 GDP와의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 GDP는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어떤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부가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504, 751 이런 식으로 있어서 합치면 1255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그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표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총 공급과 총 수요가 같다고 했고 저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총 공급은 산출액과 수입이랑 같다고 했죠. 총 수요는 중간 수요와 최종 수요. 그럼 그 산출액과 최종 수요를 다시 세분화해서 표현을 하면은 두 번째 줄의 수식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간 투입이랑 중간 수요의 합계는 같거든요. 요 위에 예시에서는 저 중간에 그 중간 투입 합계랑 중간 수요 합계 4,979 같죠. 날라갑니다. 날라가서 결국 부가가치만 왼쪽에 남기고 식을 정리하면은 부가가치 GDP는 소비, 투자, 정부의 합 그리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니까 순수출의 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산업연관표 그러니까 투입 산출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사실 지금 상품 두 개밖에 예를 들어놓지 않았는데 저희 표는 380개 상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표의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구조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 그 관계를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산업 연관 분석인데요.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산업 간 거래 관계를 이용해서 최종 수요와 생산 및 고용, 부가가치 등과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고서 아래쪽에 두 번째 경제 구조 분석 그리고 연관 효과 분석 이런 식으로 적어 두었는데 연관 효과 분석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경제 구조 분석은 여기 보시면 수요 공급 구조, 산업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적어 드렸어요. 근데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산출액도 계산할 수 있었고 부가가치 금액도 계산할 수 있었고 뭐 중간 투입, 중간재로 사용된 금액도 계산할 수 있었고 수출 수입도 계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총 공급 중에서 수출 수입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런 대외 거래 비중이라든지 특정 품목의 산출액 비중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품목별 구성비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 비율이 얼만큼 되냐라든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좀 의미가 있는 수치들을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을 경제 구조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통계 숫자만 어디에서 뽑아내는지 잘 알면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연관 효과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투입 산출표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 부가가치, 수입, 고용 등의 유발 효과를 분석한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어딘가에다가 내가 어느 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서 생산이 얼마나 유발이 될 거고, 그러면 그로 인한 고용은 얼마나, 일자리는 얼마나 생길 거냐라는 것들을 정확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 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볼게요. 투입 계수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투입 계수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 빨간색 박스 보시면은 중간 수요라고 하는 아까 부분 있죠. 제가 투입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본 거, 이렇게 빨간색 박스, 세로로 본 거, 세로로 본 부분 투입 구조인데, 그 부분만 따로 빼내서 아래쪽에 있는 총 투입액으로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면은 뭔가 비율이 나오겠죠. 만약에 총 투입액이 100인데 부가가치가 60이야. 그러면 부가가치율은 60%가 되겠죠. 0.6.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은 중간 투입일 거 아니에요. 0.4만큼이. 그럼 그 0.4 중에서도 각 품목마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될 텐데, 그것을 투입 계수라고 합니다. 투입 계수.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총 산출액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 품목을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로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동차 100원을 생산하는데 타이어가 30원어치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100으로 나누면 자동차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타이어는 0.3만큼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눠준 투입 계수로 저희가 유발 효과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투입 계수들의 행렬을 오른쪽에 있는 저기 A라고 보이는 행렬이 있으죠. 이것도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정방 행렬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투입 계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수식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수급 방정식이라는 것만 볼게요. ax 플러스 y 마이너스 m은 x라고 적어 두었는데, x는 산출액이고요, y는 최종 수요, 그 왼쪽 위 그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m은 수입. 이게 뭐냐면 아까 중간 수요 더하기 최종 수요는 총 수요고, 총 수요가 총 공급과 일치하는데 총 공급은 산출액 더하기 수입이다 라고 한 거를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따라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x에 대해 한번 풀어 볼게요. 풀면 행렬식인데 가장 윗줄 중간에 보시면 x는 i-a의 역행렬 곱하기 y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x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줄에 i-a의 역행렬을 저희가 생산 유발 계수 행렬이라고 합니다. 생산 유발 계수 행렬. 이런 산업 연관 분석을 처음 이제 제시하고 발전시킨 학자의 이름을 따서 레온티에프 역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i-a의 인버스 역행렬을 생산 유발 계수의 행렬이라고 하고, 이걸로부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각종 파급 효과들을 다 계산하게 되는데요. 어렵죠. 그래서 예시를 좀 다시 들어볼게요. 15페이지인데 농림수산품, 광산품, 기타 품목 3개씩 있는, 3개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가로 행으로 봐도 3가지 품목이 있고, 열로 봐도 3가지 품목이 있죠. 3행 3열인 정방 행렬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산출액으로 나눠준
이 A 행렬이에요. 투입 계수 행렬이에요. 그냥 3x3 투입 계수 행렬인데 투입 계수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광산품의 어떤 최종 수요가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수출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광산품을 1,000원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광산품을 1,000원 수출하기 위해서 유발되는 생산은 얼마인가를 보고 싶은 건데, 일단 광산품을 1,000원 수출하려면 1,000원어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광산품 1,000원의 생산이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효과는 광산품 1,000원입니다. 그런데 광산품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농림수산품이 0.0326만큼 필요하고요. 파란색 표시된 부분입니다. 표에서 광산품을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광산품이 0.5407만큼 또 투입이 되고요. 기타 품목은 0.1397만큼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광산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른 품목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생산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계산하여 더하면 1차적으로 유발되는 효과는 713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농림수산품이 여기 지금 32.6원 생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농림수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투입되는 원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차적으로 또 효과가 유발되겠죠. 예. 그래서 2차적으로 유발되는 효과는 또 459.7원이에요. 이거를 3차, 4차, 5차 계속 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더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무한히 더하면 2,940.3원이 유발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표는요, 투입계수 행렬이 아니라 투입계수 행렬을 이용해서 I-A의 역행렬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생산 유발계수 행렬을 계산한 거죠. 보시면 광산품 열을 보면 순서대로 0.083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광산품을 한 단위, 광산품 최종 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발되는 생산액이 농림수산품은 0.0833, 그리고 광산품은 2.3852, 기타 품목은 0.4718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2.9403인데 한 단위에서 2.9403이 유발되니까 여기에 1,000원을 곱하면은 2,940.3원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게 생산 유발 계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여기 이제 되게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뭐 I, J 원소가 의미하는 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품목의 최종 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거 말고 얘를 만들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유발되어 나오는 효과들을 모두 더한 것.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어떤 특정 품목의 산출 단위가 되겠고, 이것을 다 합해서 열로 합해서 그 합을 계산해 보면은 전체 산업에서 유발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유발 계수인데, 이거를 계속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다 이제 유도가 됩니다. 18페이지 생산 유발 계수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유발 계수나 유발 효과가 도출된다라고 적어 드렸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부가가치는 그러면 얼마나 유발이 되냐, 그럼 고용은 얼마나 유발이 되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행렬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거에서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농림수산품을 그냥 가정을 하고 농림수산품의 생산 유발 계수가 2라고 해봅시다. 2. 농림수산품 한 단위 할 때 2만큼의 생산이 유발된다고 해봐요. 근데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율이 60%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생산이 2만큼 유발되는데 부가가치가 60%야. 그럼 부가가치는 얼마나 유발이 되겠습니까? 1.2만큼 유발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결국은 생산 유발 계수로부터 부가가치 유발 계수나 고용 유발 계수나 취업 유발 계수나 뭐 수입 유발 계수들이 다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생산 유발 계수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투입 산출표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분석 방법, 대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지역 산업 연관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산업 연관표도 투입 산출표의 형태로 작성이 되고요. 대신에 요런 모양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게 상품이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작성 대상이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입 산출표랑 고용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거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17개 지역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산출액이나 부가가치 뭐 이런 걸 17개로 다 쪼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문 분류 및 가격 평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통합 소분류 165개 품목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가격은 아니고요. 명목 가격 기준 거래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작성 형식은 비경쟁 이입, 비경쟁 수입형, 지역 간 산업 연관표. 말이 또 어려운 게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경쟁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이입과 수입을 구분해서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입이라는 거는 지역 간 산업 연관표이니까 우리나라의 17개 지역별로도 교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만든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출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이 서울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출과 이입 내역을 지역별로 다 구분해서 기록했다는 의미가 비경쟁 이입이 되고요. 비경쟁 수입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온 건데 수입도 지역별로 구분해서 표현해 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시 이용한 자료는 뭐 저희가 만든 20년 기준 산업 연관표와 보조 자료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뭐 통계청의 경제 총조사, 이출입 조사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예시죠. 이게 전국표였어요. 전국표였는데 이거를 4개 지역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상품 1, 상품 2 두 개 있는 거는 같은데 위쪽과 아래쪽 이제 행과 열로 보시면은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까는 내생 부문이 2행 2열짜리 행렬이었는데 지금은 내생 부문이 8행 8열이 되었어요. 4개 지역이 추가되면서. 그리고 조금 얘랑 이제 좀 다르게 생긴 것은 수입을 아래쪽에 주황색 박스 요 아래쪽에 수입을 구분해서 표현해 놨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경쟁 수입형 표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쪽에 부가가치가 붙어 있고 오른쪽에 최종 수요가 붙어 있는 건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지역 A의 상품 1 산출액을 보려면 맨 아래쪽에 있는 890이 지역 A 상품 1의 산출액이 된다. 뭐 부가가치도 거기에서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다른 것이 여기 이출 이입 내역인데 보시면 보라색 박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숫자 14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14가 의미하는 거는 지역 B에서 생산한 상품 1이 지역 A의 상품 1을 만들기 위해서 14만큼 투입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역 B에서 지역 A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지역 A의 입장에서 볼 때 저 14는 지역 B로부터 이입되어 온 금액이죠. 그 보라색으로 이제 테두리를 감싸 놓은 것은 A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A 지역으로 들어온 내역이에요. 들어온 내역.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박스 가장 첫 번째 59는 지역 A의 상품 1은 지역 B의 상품 1을 생산하기 위해서 59만큼 투입된 거죠. 사용된 거죠.
그러면 얘는 지역 A에서 지역 B로 나간 거, 이출. 그래서 여기에 이 대각선 부분에요. 이 행렬의 대각선 부분에 좀 주황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자기 지역에서 만들어서 자기 지역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외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지역에서 생산을 뭐 특정 지역에서 생산을 한 것이 자기 지역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나간 것, 뭐 다른 지역의 입장에서는 뭐 들어온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역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그래서 세로로 읽으면 이입, 가로로 읽으면 이출. 그럼 얘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유발계수 계산할 수 있고 산업구조, 지역별 뭐 산업구조, 공급구조, 수요구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산출액, 부가가치, 수출 수입, 경제구조 파악하는 거는 각종 통계 수치들을 계산하면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지역 간 교역 구조 분석은 이제 아까 없었던 거죠. 아까는 전국표니까 지역 간 교역을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출과 이입 금액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출되었어, 많이 들어왔어 하는 것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 뭐 무역 금액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저희가 공표하는 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거래표라는 것을 제공하고요. 총거래표는 계속 보여드렸던 그 예시예요. 거래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 총거래표이고, 투입계수 또 이제 하나의 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투입계수는 말씀드렸죠. 아래쪽에 있는 산출액으로 나눠준 거, 그리고 그거를 투입계수를 활용해서 계산한 생산유발계수. 그럼 생산유발계수가 있으면 거기에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부가가치 유발계수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유발계수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수입 부가가치 유발계수라고 적어드렸는데, 그 아래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파란색 보시면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수입 부가가치 유발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생산유발계수는 제가 한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뭐 유발되는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한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실제로 사용을 한 최종 수요 금액만큼 곱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잠시 수식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까 요 생산 유발계수 행렬 두 번째 줄에 있는 x는 i-a의 역행렬 곱하기 y라고 적어 드렸잖아요. 생산 유발계수 행렬에다가 최종 수요를 곱하면 산출액이 나와요. 예. 요 식에서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종 수요의 항목별로 산출액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를 분해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산출액을 분해해낼 수 있으면 부가가치율도 곱하면 부가가치 금액도 분해해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실제 저희가 공표한 표입니다. 2020년 지역산업 연관표인데, 서울 지역의 농림수산품 한번 볼게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 총 투입계, 이게 산출액이죠. 25,418 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고, 그 위에 부가가치는 14,05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의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는 14,050인데 이것이 이제 어느 지역에 의해 유발되었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 여기다가 어쨌든 이 표에서 생산 유발계수 행렬과 부가가치율과 최종 수요를 이용해서 최종 수요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로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서울 지역의 농림수산품의 가장 오른쪽 보시면 14,050 있죠. 14,050이 부가가치 금액이었잖아요. 이 부가가치 금액이 어떤 식으로 유발이 되었는지를 다 분해해 놓은 건데, 여기 제주를 제가 칠해 드렸는데 이걸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제주 지역의 민간 소비 지출에 의해서
65만큼 유발이 된 거예요. 이거를 17개 지역으로 다 쪼개서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서울 지역의 소비에 의해서 가장 많이 유발이 되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특정 지역의 특정 품목의 부가가치가 어느 지역으로부터 유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주 지역에서 소비를 했는데 제주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유발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가가치가 유발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이출되고 어느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입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부가가치는 우리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출 이입을 파악하기가 명확하잖아요. 내다 팔면은 나간 거고 사오면 들여온 건데, 부가가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물론 부가가치의 교역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표를 활용하는 것만 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산업연관표 중에서 지역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지역별로 부가가치가 어디에서 오고 갔는지를,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의 농림수산품 부가가치 합계가 140.5억 원인데, 제주의 민간 소비 지출에 의해서 서울 농림수산품에 유발된 부가가치 금액이 6,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가 오고 간 내역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처음에 말씀드린 보도자료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보도자료 내용인데,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시면, 아마 보도자료 관심 있는 분들은 보도자료 찾아서 읽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파악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수도권이란 충청권의 비중이 확대되었다인데, 2020년 중 전국 산출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산출액 나왔죠? 산출액 파악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 구조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수도권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5년 이후 상승 전환하였다. 뭐 충청권의 비중은 확대되었지만 다른 지역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표에서는 이출과 이입 내역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수도권은 지역 내에서 생산한 비중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간 연계성을 보여주는 경제권 내 이입 비중도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하면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수도권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간에 오고 가는 금액들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전국의 그 전체 교역액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교역이 증가했고, 아까 수도권이랑 충청권은 산출액이랑 부가가치 비중도 늘었다고 했죠. 근데 교역도 증가했고 충청권의 순이출은 플러스로 전환했다. 뭐 여기 이제 이출입 구조 행렬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표 아래 각주 보시면 지역 간 이출입 총액 1,720조 원의 지역 간 교역 구성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아까 하얀색 부분이 교역 내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얀색 부분의 금액을 다 더한 게 지금 1,720조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수입 빼고 위쪽에 그 파란색 박스랑 초록색 박스에서. 그래서 그 1,720조 중에서 권역별로 그 금액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라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수도권 21.9%,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경기, 인천 간에 왔다 갔다 한 금액이 21.9%인 거예요. 전국에서.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 간의 교역 비율은 여기 7.9랑 8.4, 그게 이제 수도권이랑 충청권 사이에 오고 간 비중인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과 동남권 간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죠. 그런 내용을 그냥 여기에 특징적으로 뽑아 놓은 거고요. 충청권의 순이출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이출 금액과 이입 금액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차이를 또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수출 수입에서는 순수출이라는 개념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뭐 팔려 나간 금액이 사들여온 금액보다 더 크다라는 건데, 어쨌든 충청권의 순이출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더하기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농림수산품 부가가치 140.5억 원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런 부가가치 교역을 또 이제 계산을 해보니 지역 간 교역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총 약 700조 699.4조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의 최종 수요에 의해서 서울과 경기 같은 수도권으로 들어온 부가가치가 뭐 비중이 높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뭐 제주도에서 소비를 했는데 서울로 부가가치가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이제 높다라는 의미예요. 얘도 그래서 이 표처럼 하나하나 비중을 계산해 보았는데, 좀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수도권 쪽이죠. 서울과 뭐 경기 이런 쪽의 비중이 좀 진하게 칠해져 있는데, 총 699조 원 이제 교역으로 인해 창출된 699조 원의 부가가치 중에서 수도권의 비중, 수도권으로 유입된 비중이 좀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대해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가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의 부가가치 확대, 이 정도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저희 표를 보시려면은 경제통계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통계 검색에서 2.2에 있는 산업연관표로 들어가시면 지역표, 2020년 지역표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조회가 뭐 시스템에서 조회를 한다기보다는 엑셀 파일 형태로 보통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렬 형태로 표시된 이제 종합적인 거래표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엑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책자, 저희 홈페이지에 파일이 다 게시가 되어 있는데, 산업연관분석 해설이라는 책자와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라는 책자, 2015년에 작성한 책자인데요. 이 두 개 책자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